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 유명 진행자가 자신의 유죄를 성추행 혐의가 아닌 강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로데웨이드 폐기 판결을 내린 뒤 오히려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전국적으로 증가해 10여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제기한 뉴저지주 투표용지의 위헌 소송의 첫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던 한인 김모 씨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 박동수 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가족과 상봉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국민들이 기대했던 재외동포 대표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7,700만 달러 보조금을 통해 스쿨버스 정기화, 상업용 트럭 정기화, 그리고 뉴욕시 전역 전기 충전소 확대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15세 고등학생이 위탁년생 4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유명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지 강간은 아니라며 진행자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공화당의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간 생존자인 메이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롤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행자 스테파노폴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You've endorsed Donald Trump for president. Judges and 2 separate juries have found him liable for rape and for defaming the victim of that rape. How do you square your endorsement of Donald Trump with the testimony we just saw? You've endorsed Donald Trump for president. Right.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for rape by a jury.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for defaming the victim of that rape by a jury. It's been affirmed by a judge.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스테파노폴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파노폴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웨이 폐기 판결을 내린 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오히려 증가해 10여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낙태권 옹호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 6,6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25% 이상 낙태 건수가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와 인접한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이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낙태를 금지한 주와 인접한 주에서 시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서 51만 1000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 10%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성 1000명 중 16명꼴로 낙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여타 지역에서도 낙태 건수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낙태를 금지한 주들이 아닌 여타 주들은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재정 지원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먹는 낙태약이 널리 보급된 것도 낙태 건수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구트마워 연구소는 별개 보고서에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낙태의 63%에 해당하는 64만 2,700건이 미페프리스톤 등의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해 이루어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는 2001년만 해도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2020년에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미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되지 않아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구트마워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2022년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1973년 나온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의 결정 권한을 각각의 주로 넘기는 판결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투표용지의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송은 현재 뉴저지주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김 의원은 오는 6월 예비선거부터 카운티 라인, 즉 투표용지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장 기자입니다. 트렌턴 뉴저지주 연방법원에서 자히드 쿠라이시 판사는 소송의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소송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현재 디자인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오는 6월 예비선거부터 투표용지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법원에서 김 의원을 대리한 폴라비오 코무베스 변호사는 세금으로 진행하는 선거가 불공평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안젤로 제노바 변호사는 100년간 유지된 투표용지가 바뀌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쿠라이시 판사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심리를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비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5일 혹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4월 20일이 판결 기한이 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뉴저지 정치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매트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 의장인 르로이 존스도 카운티 라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브 플롭 저지시티 시장은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김 의원이 더 나은 후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18일 태미 머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지 후보를 결정한 17개 카운티 중 9곳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불법 거주 행위를 일컫는 하우스 스쿼팅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던 한인 김모 씨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이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6일 워싱턴주 벨뷰 지역의 한 고급 주택지인 우드리지 타운의 한 주택 앞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세입자인 한인 김모 씨가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미납하자 해당 집주인을 포함한 인도계 주민들과 공화당계 인사들이 주도해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대는 한인 김모 씨가 렌트를 내지 않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며 빨리 집을 비우고 떠나라는 등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킹카운티의 한인 공화당 부의장인 코리 한 씨는 한국어로 나가라 사기꾼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이어 시애틀 총영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법 점거 상황을 알길 바란다며 이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흉한 모습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집주인인 인도계 주민 자스카란 싱에 따르면 그는 이 집을 2년 전 렌트용 주택으로 구입한 뒤 2022년 7월부터 김 씨에게 한 달에 $4,400로 9개월 렌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싱은 김 씨 가족이 이사했을 때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작년 5월 이후 집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 거의 11개월치인 약 $80,000가 밀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싱은 김 씨가 현행 임대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며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민간 단체인 주거정의 프로젝트가 개입해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단체는 밀린 집세와 3개월치를 지불하고 김 씨 가족에게 이사할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김 씨 가족은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고 렌트비 징수 문제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을 잃었고 의료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 싱은 김 씨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서 새 자동차를 2대 갖고 있다라고 반박하며 법원 서류에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씨와 공식적인 렌트 계약을 다시 하려 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집주인 싱이 이웃과 친구, 기타 관련 집주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김 씨가 이번 집 말고도 이전에도 똑같이 고급 주택에 살다가 렌트를 내지 않은 상습적인 불법 점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5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인 박동수 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40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가족과 상봉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1984년 친척집에 맡겨졌던 박 씨는 어머니를 찾았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합동으로 진행한 무연고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미국 입양 한인 벤자민 박동수 씨가 어머니 이모 씨 등 친가족과 화상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 씨는 1980년 박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 집에 잠시 맡겼고 남매들은 1984년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박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박 씨는 2001년과 2012년 모국을 방문했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박 씨의 친형은 2021년 10월 실종된 2남매를 찾고 싶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유전자를 등록했고 이듬해 박 씨와 어머니가 친자관계의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출입국 외국인청, 주 시카고 한국 총경사관 등과 협조해 최종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친형은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 47세 진미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34개 재외 공간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해외 한인들은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 대표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3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지만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20번 이내뿐 아니라 전체 명단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낼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재외동포 후보는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 등에도 재외동포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후보로 포함되지 않거나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먼 순번으로 배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고 미래통합당은 당시 진한순 미주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를 당선권 바뀐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명이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들은 재외동포가 선거 참여를 시작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후보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재외 유권자 수가 총 14만 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34.6% 줄었고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총 7,7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스쿨버스 전기화, 상업용 트러크 전기화, 뉴욕시 전역 전기 충전소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친환경 도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산하 환경보호청으로부터 6,110만 달러를, 교통부로부터 1,500만 달러를 받아 총 180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도입하고 전기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먼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환경보호청의 지원금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지속가능한 뉴욕시 계획이라는 목표로 브롱스 제레가 애비뉴 전기버스 충전소에서 뉴욕시 전기 스쿨버스 18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전기 스쿨버스 유통량의 4배입니다. 또 사우스 브롱스 헌트포인트 식품 유통센터에 화물 트럭도 수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이 수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는 최초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교통부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시교통국과 시경제개발공사가 받아 연간 전기 트럭 3,000대, 전기 승용차 4,000대 수용이 가능하고 510만 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고속 일반 충전소를 구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교통 통합 사무국이 지원하는 자동차 전기화 프로그램을 위해 1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애덤스 시장은 학교 스쿨버스뿐 아니라 상업용 트럭까지도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5개 보로 전역에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 깨끗한 도로와 맑은 공기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스태튼라인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1학년생 4명에게 칼을 휘둘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무기 소지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갱단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다른 학생 4명을 칼로 긋는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스태튼아일랜드 찰스 애비뉴와 세인트 조셉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포트 리치몬드 고등학교에서 어제 오전 9시 50분경 발생했습니다. 15세 남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18세 남학생이 얼굴에, 17세 남학생이 입술에, 그리고 17세 남학생과 16세 남학생이 오른쪽 팔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인근 리치몬드 대학병원으로 실려간 학생들은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등교한 시간, 이같이 학교 내에서 무기를 소지한 폭력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는 충격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나흘 연속 학교 내 10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 학교안전연합이 뉴욕시 교육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안전연합 대표 모나 데이비스는 10대들의 무기 소지 및 칼부림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뉴욕시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학생들의 무기 소지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갱단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뉴욕시와 뉴욕주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학생 무기 소지가 유행처럼 급속히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르민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온 성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성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로써 1989년 처음으로 성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최종적으로 성면이 완전히 퇴출 조치됐습니다. 성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 천연 섬유입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뉴저지주 앤디 킴 의원이 모리스 카운티에서 태미 머피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457표를 얻으며 85%의 지지를 획득했고 태미 머피 후보는 57표를 얻는 데 그쳐 1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시되는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6월 예비선거 당락에 결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지역 예비선거 투표용지 맨 앞에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앤디 킴 의원은 맘머스와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오션, 머서, 애틀랜틱 시리, 모리스 카운티 등 9개 카운티에서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주요 지역으로 캠든과 글로체스터, 에섹스, 허드슨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전기차 신차 가격이 $2,000 싸지면서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는 것은 배터리 가격 하락,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인하 경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첫 시장 출시 이후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했으며 2년 전만 해도 휘발유 자동차보다 평균 $17,000가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달은 $5,000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는 특히 가격이 너무 저렴해 거의 휘발유차 가격 근방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가격 하락 원인의 일부는 생각만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아서인데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재고가 많아진 자동차 대리점들은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체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맞춤형 피드를 제공하는 것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쉽게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당수의 어린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할 경우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는 중독적인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회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